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는 김정은의 직속 사이버 보안 부대에서 일하며 북한 최고층의 가장 더러운 비밀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정은 가족이 해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숨겨뒀는지 아시나요? 북한 주민들이 나무 껍질을 삶아 먹으며 굶어 죽어가는 동안 그들은 스위스 은행에만 수십억 달러를 숨겨놨습니다. 김여정은 파리에서 명품 쇼핑을 하고 김정은은 일본산 고급 위스키를 마시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건 완전히 우연이었습니다. 27살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보통신보안국에 들어간 저였지만 그날 밤 컴퓨터 화면에 뜬 그 파일을 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김정은 가족의 해외 계좌 내역, 정치범들을 고문하는 영상, 그리고 제 가족을 인질로 잡겠다는 협박까지. 그 순간부터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악에 침묵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힐 것인가. 결국 저는 모든 것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사이버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일가의 결정적 증거들을 한국 정부에 넘겼죠.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클릭 한 번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정은 일가의 실체와 제가 목숨을 걸고 탈출한 놀라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의사였어요. 저희 가족은 평양 중구역의 고층 아파트에 살았고 매일 흰쌀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북한은 정말 좋은 나라였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과학부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님들은 매일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사회주의 낙원에 살고 있다고 가르쳤고 저는 그 말을 한치의 의심 없이 믿었어요.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시기해서 거짓 선전을 한다고 배웠거든요. 졸업 후 정보통신보안국에 배치받은 것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직접 보호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해외 사이버 공격을 막는 방어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장비였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컴퓨터들이 사실은 10년도 넘은 중국산 구식 모델들이었거든요. 시스템이 자주 다운되고 속도도 너무 느렸어요. 더 이상한 건 출입 통제였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 요원들은 특정 폴더에는 절대 접근할 수 없었어요. 최고 기밀이라는 이유였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상급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들을 때가 있었어요. 서방은행, 달러 송금, 스위스 계좌 같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왜 우리 간부들이 제국주의 나라들과 돈거래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식당에서 본 광경이었습니다. 평양 시민들도 배급이 부족해서 고생하는데 당 간부들만 다니는 식당에서는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넘쳐났어요. 랍스터, 캐비어, 심지어 일본 와규까지. 이런 걸 어디서 구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혁명 간부들이니까 특별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자라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평등한 사회주의 국가가 맞는 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런 의문을 품고 지내던 어느 날 밤 운명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2022년 9월 평양에 태풍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정전으로 인해 메인 서버가 다운되면서 긴급 복구 작업에 투입되었어요. 저 혼자 야근을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구 작업을 하던 중에 실수로 잘못된 폴더에 접근하게 됐어요. 평소라면 절대 볼 수 없는 특별관리구역이라는 암호화된 디렉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오류로 보안이 일시적으로 풀린 거죠. 처음에는 즉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화면에 뜬 파일 이름들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스위스 은행 UBS 계좌 내역, 파리 명품 구입 영수증, 일본 수입품 선적 서류. 도대체 왜 우리 시스템에 이런 파일들이 있는 걸까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몇 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첫 번째 파일은 김정은 가족 명의의 해외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맨 아일랜드. 전 세계 은행에 숨겨진 돈의 규모가 무려 200억 달러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건 김여정의 쇼핑 내역이었어요. 파리 샹젤리제의 명품 매장에서 한 번에 10만 달러 어치를 구입한 영수증, 스위스 시계 브랜드에서 사온 50만 달러짜리 시계. 저희 가족이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물건들을 장난감 사듯 사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김정은의 개인 취향 목록이었습니다. 프랑스 헤네시 파라디스 코냑, 일본 야마자키 위스키, 이탈리아 트리플. 한 병에 수천 달러 하는 술들을 매달 수백 병씩 주문하고 있었어요. 그 돈이면 굶주린 함경도 주민들이 몇 달은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인민경제착취계획서라는 문서였어요.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배급을 줄인다고 하면서 그 절약한 돈으로 김정은 가족의 호화 생활을 유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민들이 굶어 죽는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배운 모든 교육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김정은은 인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27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조국이 아니라 거대한 사기극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급하게 파일들을 닫고 원래 작업을 하는 척했지만 제 마음속 세계는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김정은 가족의 부패상을 본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더 큰 지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상급자로부터 특별 임무를 받았습니다. 정치범 관리소의 보안 영상을 복구하라는 지시였어요. 해외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상을 폭로하려 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삭제했던 파일들을 다시 복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정치범들이 조국을 배신한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처벌받는 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복구된 영상들을 보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첫 번째 영상에는 15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한국 드라마 시청이었어요. 단지 친구 집에서 USB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소에 끌려온 거였습니다. 그 아이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계속 울며 말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재밌어 보여서 봤을 뿐이에요. 두 번째 영상은 더 끔찍했습니다. 50대 아버지가 가족들과 함께 끌려와 있었어요. 제목은 수령 비방이었는데
사실은 배급소에서 요즘 배급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표시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3대가 모두 관리소에 보내진 거예요. 8살짜리 손자까지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임신한 여성의 영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 여성이었는데 중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였어요. 불순한 혈통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낙태시키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루에 12시간씩 강제 노동을 시키고 하루에 옥수수 한 줌만 주고 병이 나도 치료해주지 않고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이런 영상들이 수천 개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이 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20살 청년의 이야기였어요. 외국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끌려온 아이였는데 영상 속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세상이 궁금했을 뿐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진짜 역사는 어떤 건지. 그게 죄인가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도 똑같이 궁금했거든요. 김정은 가족의 비자금 파일을 본 것도 결국은 진실이 궁금해서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운 좋게 특권층이어서 처벌받지 않고 저 아이는 일반 주민이어서 지옥에 떨어진 거였어요. 영상을 다 본 후에 화장실에 가서 토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생각한 조국이 사실은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거대한 감옥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봤는데 제가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27년 동안 눈을 감고 살았던 제 자신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알았으니까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영상을 본 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실체를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며칠 후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정치범들 처벌이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 그 친구는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어디서 누가 듣고 있을지 몰라. 그런데 정말로 누군가 듣고 있었나 봐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호출을 받았습니다. 가보니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와 있었어요.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선전선동부를 총괄하는 북한 권력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김여정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연서 동무 최근에 특별한 관심사가 생겼나 보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제가 파일들을 본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동무가 며칠 전에 접근한 파일들. 꽤 흥미로웠을 것 같은데? 김여정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차가웠어요. 그런 파일들은 원래 동무 같은 사람이 볼 게 아니야. 하지만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지. 저는 죄송합니다. 복구 작업 중에 실수로 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김여정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실수였다면 다행이야. 하지만 그런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반역이 되는 거야. 그녀는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놓았습니다. 제 부모님과 여동생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참 보기 좋은 가족이네. 아버지는 당 간부로 성실히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평양의학대학 병원에서 근무하시고 여동생은 김일성 대학 1학년이지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더라. 김여정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입을 다물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동무는 선택해야 해.
지금까지 본 것들을 모두 잊고 조용히 살 것인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어딘가로 여행을 떠날 것인가? 김여정은 여행이라는 단어에 특별히 힘을 줘서 말했어요. 정치범 수용소를 뜻한다는 걸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무가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대우를 해줄 수도 있어. 해외 근무나 특별 승진 같은 건 말이야. 물론 입을 다물고 충성하는 조건에서 말이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민 거였어요. 협조하면 특혜를, 거부하면 죽음을 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버지는 평생 당에 충성하며 살아왔고 어머니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밤낮으로 일하고 20살 여동생은 꿈을 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제 때문에 이 모든 게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침묵한다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가족이 없나요? 그들의 꿈과 희망은 중요하지 않나요? 며칠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가족을 지킬 것인가,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그 누구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김여정의 협박을 받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무슨 일인지 몰라서 걱정했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 금요일 제 마음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대동강 다리 아래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검은 차 2대가 서 있고 보이부 요원들이 누군가를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사람이 바로 일주일 전에 저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정치범 처벌에 대해 이야기했던 동료 김성호였어요. 김성호는 제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해준 착한 친구였습니다. 결혼한 지 2달 된 새신랑이었고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는 거였어요. 보이부 요원 중 한 명이 말하는 게 들렸어요. 반당 반혁명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동료와 함께 정치범 처벌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더라.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성우가 끌려간 이유는 저와의 대화 때문이었어요. 제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꺼냈는데 결국 그가 희생양이 된 거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김여정이 저를 협박할 때 이미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너무 비겁해 보였어요. 김성우는 제 때문에 끌려갔는데 저는 가족 걱정한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어릴 때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서야, 사람은 살면서 한 번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다. 그때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된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지만 항상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셨어요. 만약 아버지가 제 상황을 안다면 뭐라고 하실까? 가족이 위험하니까 침묵하라고 하실까? 아니면 옳은 일을 하라고 하실까?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김성우 같은 무고한 사람들이 계속 희생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일가의 부패 증거들을 USB에 복사하고 정치범 수용소 영상들도 백업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해외 송금 내역과 스위스 은행 계좌 정보였습니다. 이런 자료들만 있으면 국제사회가 김정은
체제의 실체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거였어요. 작업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우회해야 했고 접근 로그도 조작해야 했어요. 발각되면 즉시 처형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워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조금씩 자료를 모았습니다. 김정은의 개인 계좌에서 스위스로 송금된 내역, 김여정이 파리에서 쇼핑한 영수증, 정치범들을 고문하는 영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민경제 착취 계획서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결국은 가족들과 모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한국에 연락하는 것. 목숨을 건 사이버 탈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2022년 10월 15일 일요일 밤 11시. 드디어 실행에 옮길 때가 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 저는 조용히 사무실로 향했어요. 손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모은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시스템에 접속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먼저 한국의 사이버 방어망을 찾아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시스템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반역 행위였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북한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일하는 거였으니까요. 한국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찾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우 정교한 방어벽이었지만 저도 이 분야 전문가였거든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통신 채널을 열었어요. 첫 번째 메시지를 보낼 때 손이 너무 떨려서 타이핑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북한정보통신보안국 소속입니다. 김정은 일가의 부패 증거와 정치범 수용소 실상을 제보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한국 쪽에서 즉시 반응이 왔어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이것이 함정이 아님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저라도 의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둔 증거 자료 중 일부를 먼저 전송했습니다. 김정은의 스위스 은행 계좌 정보와 김여정의 파리 쇼핑 영수증 몇 장을 보냈어요. 30분 후 한국 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자료들이 진짜라면 대단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전한 상황입니까? 저는 모든 자료 목록을 보내면서 답했어요. 200GB가 넘는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발각되면 즉시 처형당할 수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없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한국 쪽에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자료를 전송하겠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현서가 여기 있는 거 맞나? 박철규 정책 지도관의 목소리였어요. 김여정이 저를 감시하라고 지시한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파일 전송 속도가 너무 느렸거든요. 80%, 90%, 문 열어. 박철규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95%, 98%, 보이브를 부른다. 99%, 마침내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즉시 시스템을 종료하고 USB를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철규가 들어왔을 때 저는 평범한 야근 작업을 하는 척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나?
박철규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시스템 점검 작업 중입니다. 내일 보고서 제출 예정이라서. 박철규는 제 컴퓨터 화면을 유심히 봤지만 다행히 이상한 건 발견하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야근할 때 미리 보고하도록 해. 요즘 보안이 중요하니까. 그가 나간 후 저는 한국 쪽에서 온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자료 전송 완료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이제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라는 안도감과 함께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정말 위험한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한 일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았어요. 자료 전송 후 사흘이 지났을 때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가 보낸 자료들을 국제사회에 공개했거든요. CNN, BBC, 로이터 통신, 전 세계 언론이 김정은 일가의 부패상을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스위스 은행의 비자금, 파리 명품 쇼핑, 정치범 수용소 영상까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민경제 착취 계획서가 공개된 것이었어요. 김정은이 주민들을 굶겨가며 자신의 호화 생활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전 세계에 알려진 거였습니다. 북한 내부도 발칵 뒤집혔어요. 고위 간부들조차 김정은 일가의 실체를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일하던 정보통신보안국도 난리가 났고 박철규는 책임 추궁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행동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긴급 호출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김여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었어요. 이연서 씨, 안전합니다. 저희가 모시러 왔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 저를 구하기 위해 북한 내부까지 들어온 거였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한국 정부는 제가 보낸 자료의 가치를 즉시 파악하고 비밀리에 구출 작전을 준비했다고 해요.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자료였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거든요. 누군가를 감시하지 않아도 되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지 않는 곳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후의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제공한 증거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됐어요. 특히 김정은 일가의 해외 자산들이 대거 동결됐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김정은 가족 명의의 계좌를 모두 차단했고 프랑스도 김여정의 명품 구매를 금지했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북한 내부의 변화였습니다.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도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진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 완전한 변화는 아니지만 적어도 균열이 시작된 거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몇 달 후에 들은 소식이었어요. 제가 증거를 제공한 덕분에 여러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국제 사찰이 이뤄지게 됐고 일부 수용소에서는 정치범들이 석방되기도 했다는 거였어요. 그 영상에서 봤던 15살 소녀도 무사히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국정원에서 북한 정보 분석 일을 돕고 있고 틈틈이 대학원에서 사이버 보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가족들은 지금도 북한에 있습니다. 걱정되지만 한국 정부가 그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확신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아무리 강한 독재자라도, 아무리 무서운 체제라도 진실 앞에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조국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나를 인간으로 대우해주고 자유를 보장해주는 곳이라는 것을. 저에게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동포들이 언젠가는 이 자유를 느낄 수 있기를, 그리고 김정은 체제가 하루빨리 무너져서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 인권 개선에 큰 힘이 됩니다.